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에게 코로나19로 급여가 깎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는가 물었더니 예금 적금 깼다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를 대출받았다, 부업을 시작했다, 보험을 해지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지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였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방역도 코로나19 방역만큼 빠르고 단호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정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무노조 경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회장 사과문의 내용과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심장 관련 시술도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확진자는 2명으로 78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사흘 연속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신앙훈련 명목으로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철저히 세뇌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신도를 연결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위법, 탈법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대국민 사과를 위해서입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이 공개 사과에 나선 건 삼성병원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정한 마감 시한인 11일을 닷새 앞두고 진행됐는데 코로나19로 동영상이나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은 직접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배경도 좀 알아보고 삼성그룹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정도면 뭐 사과 받아들일만 하겠다. 아니면 겨우 그거 하려고 그랬냐.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뭐 그 두 가지 말씀하신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이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은 모범 답안 아니냐.
좀 뭐 교과서적인 사과다.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인 사과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다. 예. 혹은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예. 하나씩 따져보면 자, 지금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가 가장 크고요. 예. 파기환송심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자, 그럼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니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지금 재판의 판결도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가 7개 계열사의 이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3월 11일에 자, 한 달 안에 그러면은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해라. 3가지 현안을 걸었습니다. 예.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이제 노조 와해 공작 이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예. 입장을 밝혀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4월 11일까지 기한인데 코로나19 와중에 한 달을 더 연기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11일을 아까 리포트대로 닷새 앞두고 그런데 오늘이 이유가 있어요. 내일이 예.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지시한 것을 권고한 것을 어찌 보면 이제 회의 하루 전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숙제하는 것처럼 이제 한 것 아니냐. 첫 번째 경영권 승계 문제는요. 예. 임팩트는 뒤에 자신의 자녀에게 4대 경영까지 물려주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밝혔지만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 해외의 이 큰 기업의 오너가들은 예. 오너 가문은 대주주로 남아 있고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이미 올라섰는데 네. 그동안에 벌인 일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보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정도였는데 네. 또 물려준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다면 알겠습니다.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한 것이고 예. 딱 한 가지 무노조 경영은 이제 끝났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것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 경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환영받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축조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축조 심의는 우리 이현아 기자의 그동안의 경과에 네. 대한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네. 다시 시작하죠. 고개 숙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인데 이 당시에는 삼성 서울병원 책임과 관련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2월 출범한 외부 경영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 경영진이 병해야 삼성이 병하고 삼성이 병해야 기업 전반이 병하고 기업 전반이 병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준법감시위가 정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은 지난달 10일까지였지만요. 이 삼성 측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장을 요청해서 오는 21일까지로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경영권 승계 논란과 함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고요. 이후에 삼성 계열사들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과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소심, 또 노조와의 사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이현아였습니다. 세습 경영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정말 성의를 보인다면 전문직 전문 경영인에게 네네. 제 때에 제 임기 내에 네. 물려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상당히 그게 가장 성의가 파격적이고 예. 즉각적인 이제 행동으로 평가받았을 수 있죠. 거기에도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항상 오너 리스크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젊습니다. 네. 앞으로 한 적어도 30년 이상
경영권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예. 그럼 한참 더 갈 것을 이제 전제하면 이 자녀들이 경영권을 물려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예측컨대는 한 뭐 2040, 50년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글로벌 컴퍼니들은요. 예를 들면 디즈니사,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월트 디즈니가 설립자지만 자녀들이 예. 경영하지 않죠. 주주로 관여는 하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지금 3대 세습 경영이 이어지고 있고 예. 4대째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러 재판에 연루가 돼서 심지어는 지금 구속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예. 장기간 구속 상황에서 어차피 계열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동이 됐는데 또 경영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다만 지금 총수 경영 체제다 보니까 이 먼 미래 장기적인 투자라든가 어떤 신사업에 대한 결단 같은 것들은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체질들을 좀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 그룹사에 삼성을 필두로 필요한 상황인데 4대 경영 얘기는 너무 먼 얘기라는 이제 이 비판들이 오늘 쏟아지고 있고요. 네. 즉각적인 부분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인데 사례를 언급했어요. 예. 에버랜드와 삼성 SDS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 이재용 부회장 시기가 아니라 예. 이건희 회장 시기에 벌어졌던 그렇죠.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이 상당히 오랜 얘기고요.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건 뭐냐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 저 바이오로직스를 중간에 낀. 맞습니다. 예. 거기다 여기는 또 이제 이 국민연금, 이 기금까지 연기금까지도 이제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형을 살았어요. 예. 이 저 기금관리본부장도 이제 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 반성과 사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시청자들께 드리자면 네,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것만 갖고 있었죠. 맞습니다. 예, 두 개를 묶어갖고 다 경영권을 넘겨받다 보니까 네,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네. 제일모직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제 비율을 맞춘 건데 주식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가 벌어지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얘기는 싹 뺐단 말씀이죠.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경영 당대에 벌어졌던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은 빼고 과거에 이미 다 이제 판결과 처벌이 끝난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은 당시 이건희 회장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 이야기, 선대의 이야기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성과 사과는 본인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삼성의 역사와 전통을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성이 정말 인류 회사가 됐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젠 바로 잡겠다. 그 결과가 뭐냐면 앞으로는 법을 지키겠다. 준법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전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건희 회장 때만 해도 위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예. 사회에다가 내가 몇 천억을 희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공헌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인데 최소한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도 빠져 있고 이 4대 경영 세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는 끝에 법을 지키겠습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네, 표현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노조 와해 공작이라든가 감시 이런 것들은 이제 없던 얘기죠. 네, 예. 사실은 이제 이 과거 정권에서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때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보장되고 예.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무노조를 그냥 이 아주 공공연히 표방해온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인류 기업인데 노조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은 위법한 상황인데 그동안 왜 묵인됐던 걸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에 이제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소위 이제 신화라고도 과거에 불렸는데 깨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노조가 존재할 것이고 예. 노조 설립을 회사는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상하게 들려요. 예. 그 물론 이제 삼성이 이제 무노조 경영이 깨지는구나. 앞으로는 삼성에도 노조가 등장하겠구나 예. 하는 이게 예상이 가능해지지만 그게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준법의 일환입니다. 예. 그동안은 불법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총수가 인정을 한 셈인데 그동안에 이제 노조와의 공작은 아직 이제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건 이제 근거 있는 지금 혐의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과거에 또 이 삼성전자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 삼성에서 노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엄청난 이제 여기에 대한 회사의 탄압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또렷한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노조와 함께 경영을 꾸려가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건 이제 한번 지켜볼 만한 문제긴 지켜봐야죠. 한데 네. 저는 오히려 대목 중에 그동안 노조 문제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 네. 마음 다친 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성 본사가 있는 그 강남 사거리 네, 철탑 위에는 332일째입니다. 김용희 맞습니다. 씨가. 올라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올까 했는데 이름은 안 나왔지만 네. 끝나고 그래도 좀 그 밑에 가서 이제는 네. 내려오시라 뭐 이런 그렇죠. 제스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라도 예. 오늘 어쨌든 이러한 이제 뭐 대국민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예. 뭐 하루에 다 그동안에 쌓였던 일들이 풀리겠습니까마는 차근차근 실천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반성과 사과문은 조금 재판정에 사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과가 반성과 사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건 좀 숙제 풀 듯한 느낌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보통 우리가 이 피고들이 많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느낌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으로는 실천의 단계들을 보면서 예.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실천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YTN이 단독 취재한 걸 보니까 다음 네. 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아마 검찰 소환을 이미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 그럴 부회장이.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제 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으로 좀 넘어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이제 각 당은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네. 예. 여야 이제 뭐 치열한 선거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김대근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네. 얘기를 나누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초선 당선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초선들만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 건데 이들의 선택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 163명 가운데 초선이 68명으로 40%를 넘게 차지하는 만큼 후보들도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정청 관계와 더불어시민당까지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할지에 집중됐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상임위 우선 배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약 실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중지됐던 여야형 국정상설협의체 반드시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회 내에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가 함께 입법까지 이 민생의 그 엄중함을, 이 위기 대처에 정말 절박함을 야당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정하게 또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세는 친문 후보가 앞다퉈 경쟁하는 2강 1중 구도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선거 다음 날 원내대표를 뽑는 미래통합당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태흠, 이명수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은 가운데 5선인 주호영 의원과 4선의 권영세 당선인 사이의 맞대결입니다. 새 원내대표의 과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꼰대 정당,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었던 기득권 정당, 이것이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 당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속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철저히 연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혁신위가 됐든 아니면 비대위가 직접 하던 비대위 산하에 두든 조속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첫 발을 내딛는 초선 당선인들의 선택입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협치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내일입니다. 예. 3명이 나왔는데 네. 기자 리포트에서 벌써 2사람을 지목을 예. 하는군요. 정성호 후보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일단 김태년, 전해철 두 네. 후보의 각축전이다. 하지만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 지금 2강 1중이라고 표현은 됐고 맞습니다만 이 지금 흐름은 맞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강이라는 게 친문 후보 두 사람입니다. 물론 약간 결은 다릅니다. 예, 예. 지금 뭐 이제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파, 이해찬 대표의 좀 이제 뭐랄까요, 조금 이제- 이심을 얻고 있는 예. 느낌. 그리고 전해철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의 적통, 삼철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친문에서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친문의 표가 만약 갈리면 뭐 일중으로 약은 아니고 일중으로 표현한 개파색이 옅은 정성호 후보에게 또 어부질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번 끝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 후반에 지금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의 이제 의석수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엄중한 그러면서도 막강한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내 사령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래도 또 친문계에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라 지금 이제 무게의 비중을 본다면 이 전해철 의원이냐 김태년 의원이냐 예.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낙점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김태년 후보는 그래도 개파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걸 네. 슬쩍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전해철 후보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나 이해가 좀 그렇죠. 가는군요. 아.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지금 또 이 비문 성향의 의원들 어찌 보면 이제 아직 이제 기성 정치에 때묻지 않은 예. 42%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의 이 초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으로 가보죠. 지금 네. 이명수, 주호영, 마지막에 이제 등장한 권영세 네. 이제 세 사람의 각축전입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김태흠 의원도 있었지만 뭐, 김태흠 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 후보를 이제 손잡는데 가장 늦게 등장한 권영세 후보는 조혜진 의원, 그렇죠, 조혜진 의원으로. 친이계로 이제 분류되는 조혜진 의원과 손을 잡았고요. 그게 하나의 또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지금 좀 앞서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이제 이종배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하하. 그러다 보니까 김태흠 의원이 예. 심판이 지금 선수로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번 주가 당장 선출인데 거기에 대한 강한 이제 반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리포트엔 2파전으로 나왔으니까 예. 지금 어찌 보면 좀 앞서가는 주호영, 이종배 팀과 좀 뒤따라가는 권영세, 조혜진 팀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통합당도 48%더 많은 초선 의원들의 이 초선 당선인들의 어떤 그 초심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통합당은 조금 이제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를 그렇죠. 인정하고 갈 거냐?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면 8월 31일 전당대회를 내년으로 미룰 거냐? 이런 복잡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민주당은 아까 그야말로 막강한 사령탑이다. 이 경우에는요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 예. 헌집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지금 이제 또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제 또 당심이 흐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흥미롭기는 후보하고 런닝메이트 간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조율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해서 78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후 78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2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국내에서 지역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흘 연속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그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리고 두 팔 간격의 건강한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
그리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은 가급적 집에 머물고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 여행과 모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2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이번엔 학교를 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차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당장 다음 주 고3 학생들이 그 첫 발을 떼는데요. 방역 지침부터 동선 관리까지 학교는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중앙현관. 발열 체크 안내문 옆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서 있습니다. 보건실 문 앞엔 마스크와 손세정제, 체온계 꾸러미가 쌓여 있습니다. 다음 주 온라인 개학 34일 만에 등교할 고3 학생 160여 명을 위해 준비한 방역 물품입니다. 면 마스크는 학생당 3장 정도씩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면 이렇게 팩으로 해서 저희가 나눠줄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은 개학 이후 처음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반갑지만 걱정도 여전한 만큼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온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동할 때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우측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반마다 한 명씩 환기를 담당하는 학생을 정하고 책상과 의자는 매일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체온을 체크한 후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임시 격리실로 가서 보건 선생님과 같이 그 추후 조치에 따르면 됩니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몰릴 점심시간엔 학년마다 식사 시간을 달리하고 한 칸씩 떨어져 앉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급식실엔 빨갛고 파란 의자 400개 가까이가 번갈아 놓여 있습니다. 우선 빨간 의자부터 채워 앉은 뒤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위해 파란색 의자는 비워둬야 합니다. 자리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간격을 유지해서 줄을 양쪽으로 서고 또 여기 배식에 들어와서도 투명한 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앉아서 방역 준비는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핵심은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얼마나 수칙을 철저히 지키느냐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명인데 다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예.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염이 확진된 사람은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만 잘 막으면 이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증상이 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최근에 며칠간은 0이었지만 산발적으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고요. 예. 아마 근데 지금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추세로 봐서는 방역 당국이 충분히 그 감염원은 못 찾는다 할지라도 동선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재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면역 진단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예. IgM, IgG를 측정하게 되면은 과거의 감염력뿐만 아니라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표본 집단을 해서 지금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진단이 인가가 나지는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갖고서 정책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가 다 방역 당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많았고 처벌 규정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하던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뭐 거리두기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거리 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내 공간이라든지 혹은 대중교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마스크를 써 보호벽을 치자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지킨다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흔히 아프면 집에서 쉬기, 뭐 직장인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들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나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차라리 법으로 회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뭐 이렇게도 해주면 안 되나?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는 노동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겠죠. 예.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들은 그렇게 사실 많이 해왔거든요. 아프면 쉬고 또 아이가 아프면 바로 쉬고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집에 같이 있고 이게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사실 법으로서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을 해서 이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지. 이것을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에서만 보면 아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미열이 난다든지 가벼운 설사, 뭐 권태감 정도로 과연 지금 쉴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이 집에 조퇴를 해야 되겠는데 예.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약간 열이 나는데 조퇴하겠다.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서히 국민 정서가 바꿔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다르게 대구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마스크 착용을 또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대구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구 방역당국자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2월 29일 날 피크에 도달했을 때 이 대구의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동선도 찾아가지 못하는 역학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그 확진율이 좀 높아진 상황이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잡아서 계속 다 찾아나갔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바짝 조여서 완전히 불씨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계약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계약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바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이 대구 그 방역당국의 고민은 결국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 선제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힘들었던 대구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는 말씀이군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학교입니다. 한 교실에 뭐 10수명씩 또는 뭐 20-30명씩 다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활동력이라는 게 또 뭐 그냥 뭐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학교 교실도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 두기를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차를 적용한다든지 온라인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일단은 고3이 등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학년들이 또 저학년 학생들이 과연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또 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한테 감염이 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선가 증상이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만 그때 와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늦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지만 이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바로바로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아슬아슬한 상황은 분명하지만 너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것이 좀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전 국민들이 이것을 지금 원하는 상황이니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또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보건교사가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는 보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은 가르치는 문제에다 방역까지 이제 또 짊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좀 힘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름입니다. 에어컨 켜도 되나요? 사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이건 뭐 어떤 실험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결과를 보면 히터 바람이라든지 공조에 의한
바람들에 의해서 예. 사람들이 많이 감염될 수 있다. 즉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비말 감염이니까 가까이만 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이라든지 혹은 선풍기라든지 혹은 히터라든지에 의해서는 공기 감염으로까지 갈 수 있는 또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농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환기를 해가면서 에어컨을 쓰자 하는 것인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가게 같은 데서도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는 걸 굉장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온도를 좀 많이 높여서 가능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물론 괴롭겠습니다만 예. 올 여름만은 좀 그렇게 하고 좀 방학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름 얘기를 꺼내셨는데 KF94라는 그 마스크를 쓰고 계단을 오르거나 좀 횡단보도에서 빨리 걷다 보면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이 여름이니까 더 갑갑해져서 혹시 좀 다른 걸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뭐 일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KF94를 쓰고서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중국에서는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뭐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예. 생긴다고 하니까 실제 지금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KF94 N95가 아닌 KF80이나 혹은 일반적인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도 충분히 생활 방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더 쓰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예, 안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제도, 뭐 규칙 뭐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나 문화도 같이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또 꺼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위해서 동맹국들의 동참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관련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We'll be reporting on it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Steve. We'll be reporting.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연일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트럼프 뒤에는 대중국 강경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CNN은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슈너는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책임론에 힘을 싣기 위해 동맹국들의 동참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국제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의 지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국가들은 미중 갈등에 직접 끼어드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워서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독립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호주도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on the 18th of May, the World Health Assembly will be meeting and they'll be considering a proposal being put forward by the European Union. I spoke to Ursula about that last week. I've discussed that with Boris Johnson.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 책임론이 제2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WHO 총회가 두 나라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여러 곳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프랑스의 첫 환자 발생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2월 27일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바이러스가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는 없다면서 이것들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여러 곳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1, 4분기 경제 성장률과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발표됐던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리 내다본 예상 전망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 1.2 외환위기 이후의 첫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전망 이렇게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4월 하순부터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잠정치가 있는데 이것이 공식 점수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마이너스 1.4 역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평가 점수고요. 상대평가 점수도 알아봐야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성장률과 비교해서 일단 봐야 됩니다. 미국 마이너스 4.8, 중국 마이너스 6.8, 독일도 마이너스 1.9,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플러스 2.97, 베트남이 플러스 3.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들은 그 맥락과 의미도 봐야 됩니다. 맥락과 의미를 보려면 언론 보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약간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금융위기 이후 최악, 중국 사상 최저, 독일 이대로 가다가 2, 4분기까지 저렇게 가면 70년대 이후 최악, 그 다음에 스페인은 급전직하, 고꾸라졌다는 뜻입니다. 멕시코 2009년 이후 최악. 예. 그런데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들도 아까 있었죠. 이 나라들도 한번 마저 보죠. 인도네시아 플러스지만 2001년 이후에 최저, 베트남은 역시 플러스지만 10년 만에 최저치. 자, 이렇게 따질 때 우리나라의 1, 4분기 성적은 지표상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선진국으로서는 지구촌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1, 4분기는 수출 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성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2, 4분기는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국력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성공 여부는 생활 속 방역 실천,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장 관련 수술은 물론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공개 활동이 줄어든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며 사망설을 잠재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활기차게 걷는 모습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공개하며 건재를 과시했지만 건강 이상설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검은 점이 생겼는데 심혈관계 시술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심장과 관련한 수술은 물론 시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북한 지도자가 그런 조치를 받았다면 사후주는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추정인데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이 그보다 짧다는 겁니다. 특히 자맹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관련 군기강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 축전과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의 활동은 계속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했으며 다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같은 기간 평균보다 66% 감소한 17차례에 그쳤다고 보고했는데 건강 이상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영향과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월 국경 봉쇄 전까지 중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 뒤 북한 장마당 개장률이 감소하고 평양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1년 전보다 55%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배경 탓에 김 위원장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비료 공장에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은 최근 벌어진 GP 총격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최전방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견학 재개를 앞두고 있는 판문점과 철거된 GP 일대를 점검했는데요. 적절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작년 10월 견학이 중단됐던 판문점입니다. 견학 재개를 앞두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전 점검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파주 지역 GP도 둘러봤습니다. 철거 GP로는 유일하게 일반에 공개된 곳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다시 견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방역 상황이 중대본에서 방침이 결정됐고 오늘 장관께서 현장을 점검하고 나면 조만간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강원도 지역 GP에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이 철거 GP를 방문한 게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철거 GP 방문이 사전에 이미 결정된 일인데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과 정보당국도 북한의 이번 GP 총격이 의도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우발적인 표현인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거는 뭐 한미 당국이 다 공유하는 정보 그대로라 그 정도 답변이죠. 정부는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판문점과 철거 GP, 남북 출입사무소 일대를 아우르는 평화통일 문화공간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 북부선 추진에 이어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간 조성까지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호응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시에 7만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속도를 내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최대한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3년에 걸쳐 서울의 주택 7만 채 공급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을 참여시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고 공실 상가 등을 정부가 매입해 1인용 공공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유지와 코레일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미니 신도시 격인 8천 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LH와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개발로 밀려나는 세입자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상 10,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 조건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공용 주차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최대 50%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12.16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 77만 채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합니다. 특히 수도권 30만 채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먹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계획표를 올렸고 리더 승인 아래 을 넣고 먹는 영상을 유저에게 보냈습니다. 나이 드신 자매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목사님이 구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털어서 맛있게 드셨던 적도 있었고. 아무 응답이 없네요. 혹시 뭐 이렇게 평소에 소문이 어땠어요, 교회에? 집단 생활을 많이 해요. 다 모여서. 합숙이나 이런 생활도 혹시? 저 위에 다 합숙이에요. 워낙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거의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진 않아요. 이상했죠? 먹고 자고 하니까 요새는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늘 먹고 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숙소 계속 해고 출근도 하면 돼요. 일요일 날은 별로 없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많아요. 토요일 날은 그냥 다가그래요. 여기 동네가 지금 차도 갈 데가 없고 어떻게 그러냐. 토요일 날 나면 난리 나요. 횡단보다 계속 왔다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늘 여기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니까. 네, 이 교회의 신도였던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증언도 했던 피해자 한 분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은 뭐 탈퇴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해당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하셨습니까? 네, 약 5년 정도 다녔습니다. 5년 정도. 네. 네, 대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전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다 같이 갔었고요. 예. 지금 아직 제가 전도한 아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직 그 교회 그냥 다니고 있고.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가혹한 과정, 행동을 거쳐서 상급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그것이 심리적인 지배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 네,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좋은 마음이 시작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됨입니다. 리더와 하나 되고 또 모임과 하나 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됨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예. 거의 매일 밤 암송을 2-3시까지 하고 밤에 갑자기 소집해서 행군을 하고 양수리에서 교회까지 행군하고 트랜스젠더바, 게이바에서 매 맞을 때까지 전도하고 성매매 업소 모텔촌에서 욕먹을 때까지 전도하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뭐 그런 훈련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극단적으로는 저의 대변을 먹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 대변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 인분 얘기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교회의 해명은 아주 좀 이렇게 유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심하게 시킨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누구나 해당되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코스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였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요. 예. 왕왕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형제들 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거 아니면 저거, 대변 아니면 구더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매 쪽은 좀 선택적으로 했었는데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지시를 받았고요. 그해 텀 초에는 대변을 먹은 분을 저희 모임 안에서 리더가 엄청 칭찬을 해서 이거를 고무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정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어떻게 교회인데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린다든가 난 이런 거 못합니다라고 이게 안 됩니까? 네, 그때 이미 저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 거의 미친 상태였던 것 같고요. 예.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았고 그 모임에서 리더가 꼭 되고 싶도록 예. 그루밍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꼭 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단 말씀인데 리더가 되면 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리더가 되면 뭐 달리 혜택이 있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교회 내에서 권력, 그다음에 명예와 존경심과 사랑을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리더를 늘 선망했었죠. 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도록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예수님과 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를 통과해서 리더가 되면 그때는 뭐 맞는다든가 아니면 뭐 인분을 먹어라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지긴 하겠군요. 네, 그때는 그런 거는 있진 않는데 뭐 상부 리더 지시에 뭐 뺑뺑이를 돌거나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근데 5년간 나름대로 착실히 코스를 밟아 나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어떤 그루밍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탈퇴해야겠다 결심하시게 됐나요? 일단 남편이 강권적으로 리더였는데 나가자고 해서 나왔고요. 그것에 제가 동의했던 이유는 저 목사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지만 숭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과도한 목사 숭배가 우려되었고 제 머리에 균열이 일어났던 건 저를 인도했던 인도자가 제 눈앞에서 쓰러졌고 또 그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봤고 그 이후에 반성 없는 모임에 놀랐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회의가 들었던 지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뭐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그거와는 좀 달리 제가 내 수입의 몇십 %는 낸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재산상으로는 어떤 피해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재산상의 큰 피해라기보다 저도 나름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은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80% 이상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10의 1조 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10의 3, 그다음에 처벌급 다 내기 뭐 이런 것들을 리더 앞에서 작성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무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는 계속 벌금을 걷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는 모이셔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또 그런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쓰러지신 제 인도자인 분이 정말 마음껏 그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고요. 그에 대한 법의 처벌이 있기를 후소할 거고요.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 아픈 걸 모른 거고 나와서도 여전히 본인 탓이라고 여기는 분들을
돕고 싶고요. 저도 제가 피해자라는 걸 최근에 자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것만 중심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아팠구나. 내 탓이 아니었구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도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의 치유 빨리 이루어지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교회 얘기와 관련해서 2071님, 목회자는 상식이 통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신도도 상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9330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사과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거짓말이라면 국민에게 실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9866님, 저도 외출해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등 느슨해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1967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켰으면 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2369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죠. 코로나도 철저히 방역해서 완전하게 소멸시켜야 됩니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인 오늘은 문빛의 토닥여줘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 시청자가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서로 토닥이며 위로하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텨내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간 저 별들처럼 나도 반짝일 거라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추억일 거야 웃으면서 말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 다 잘 될 건데 지금 걱정해서 뭐해 열심히 한 만큼 좋은